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2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5번째 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DNA 분자의 퓨린기 그리고 피리미딘기의 염기성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DNA 우리 크게 4종류가 있죠. A, G, T, C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와 G는 퓨린기고요. T와 C는 피리미딘입니다. 고리가 2개로 이루어져 있냐 1개로 이루어져 있냐 차이였죠. 이 중에서 A는 T와 서로 결합을 이룰 수 있고 G와 C는 서로 상부적입니다. 이렇게 A와 T는 그리고 G와 C는 상부적이어서 이게 어떤 서열을 이루고 있죠. A, G, T, A, G, C 라고 한다면 반대쪽에는 A, T, C, G 이런 식으로 서열을 이루고 있겠죠.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나선 구조를 할 때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을 때 A와 T는 서로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우리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형태만 유지해주고 있는 힘이 있죠. 어떤 힘이죠?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이 강한 힘으로 비공유 결합 중에 강한 힘으로 이 A와 T, 즉 퓨린기와 피리미딘기 사이에 결합을 유지해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핵 단백질의 가수분해 순서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A, G, T, C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베이스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핵산. 뉴클레이크 액시드가 우리 AGTC를 이미 하는데 이 핵산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뭘로 이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당이 있죠. 이 당이 리보오즈냐 또는 디옥시 리보오즈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디옥시 리보오즈냐에 따라서 DNA와 RNA가 갈리게 되고요. 일단 당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당이죠. 이 당에 앞서 이런 AGTC를 결정짓는 베이스가 붙은 걸 뭐라고 부르죠? 당의 베이스가 붙은 걸 뉴클레오시드, 즉 이거보다 조금 큰 거는 역으로 갔을 때 뉴클레오시드예요. 당 다음에 뉴클레오시드. 자,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했었죠? 인산기가 필요하죠. 여기에 인산기까지 붙은 걸 뭐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고 이게 핵산, 핵단백질로 구성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커지는 단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일 든 문제는 우리가 식품 중에 병원성 인자,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할 때 RNA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어요? 배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엘라이자 방법 등을 들어봤을 거예요. 엘라이자 방법이라고 하는 건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이거는 RNA보다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쉽고요. 이 PCR 중에 RT-PCR이라는 게 있습니다. RT. PCR은 우리 크게 컨벤셔널 PCR이 있고 이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리얼타임 PCR이 있는데 이 RT는 리얼타임의 약자는 아니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션 PCR의 약자입니다.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은 뭐였죠? 역전사였죠. 즉 우리 RNA는 그 자체로 증폭하기가 어려워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RNA를 DNA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역전사. 영어로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입니다. 이걸 약자로 RT라고 부르고 이 RT-PCR을 이용해서 RNA를 바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겠습니다. 서던 블럿은 뭐였죠? DNA로 확인하는 방법이었고 웨스턴 블럿은 단백질로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정답은 2번의 RT-PCR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간에서 우리가 포도당을 더 큰 단위인 글리코겐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정에 참여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포도당은 그 상태 자체로 글리코겐으로 합성될 수 있는 건 아니고 UDP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합성되게 됩니다. UDP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유리딘 다이포스페이트 포도당을 의미해요. 유리딘 다이포스페이트 포도당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관여하는 물질은 유리딘 트라이포스페이트입니다. 이게 포도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참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수크로우자 가수분해에 대해 생성된 단당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당류도 여러 종류가 있죠. 락토우즈도 있고 수크로우즈도 있고 말토우즈도 있습니다. 각각이 뭐와 뭐가 결합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쳐지면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말토우즈라고 부르죠. 과당과 과당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걸 바로 수크로우즈라고 부르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럼 포도당과 갈락토우즈가 합쳐진 건 뭐라고 불러요? 락토우즈라고 부릅니다. 유당이라고 부르죠. 정답은 3번의 포도당과 과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고등동물 간에서 글루코즈 합성에 이용되는 전구체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보통은 어떤 과정을 공부했어요?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과정을 공부했어요. 근데 반대로 분해된 게 다시 합성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 신합성 또는 포도당 신생성이라고 부르죠. 파이루베이트에서 글루코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맞고요. 또 뭐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글리세롤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면 글리세롤과 페리엑시드가 됐는데 글리세롤에서 글루코즈 합성할 수 있고요. 또 식물에서는 아세테이트에서도 글루코즈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전구체로 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은 3번에 나와 있는 시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DNA 재조합을 위해서 제한 요소라는 걸 사용해요. 이때 엔도뉴클레이즈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우리 DNA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A자로 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꿔주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을 잘라야 돼요. 자르는 가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른 다음에 일정한 서열을 여기 넣어줄 건데요. 자르는 가위의 이름이 제한요소 (restriction enzyme)이었습니다. 자르기 위해서는 이게 바깥쪽부터 잘라서는 유전자 재조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자르는 엔도는 안쪽을 의미해요. 안쪽에서 자르는 가위가 필요하고 이 가위의 대표적인 게 이콜라이에서 추출해낸 이콜라이에서 분리해낸 이코 R1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제한 요소고요. 밑에 나와 있는 흰 D2 또는 흰 D3 모두 대표적인 제한 요소입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쌀 PRV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이야기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제한 요소는 쌀 I가 제한 요소. 쌀 1이라고 읽는지 I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쌀 1인지 I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제한 요소고 여기 나와 있는 쌀 PIV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제한 요소는 아닙니다. 예전에 문제는 EDTA예요. 우리 EDTA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EDTA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죠? 금속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금속과 결합을 일으켜서 플레이트를 생성할 수 있는 게 EDTA였죠. 따라서 EDTA가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 기능이 변하진 않겠죠. 4번에 나와 있듯이 EDTA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금속 이온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을 물어보고 있어요. 비타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E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떤 효소의 촉매적인 필수적인 아미노산 잔기는 활성 자리에 존재하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활성 자리에 글루탐산 그리고 라이신이 존재를 한대요. 글루탐산에 알기가 있죠. 이 알기의 pK 값이 5.0이고요. 라이신의 알기의 pK 값은 10.0입니다. 이 효소의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pH가 7.5래요. 이때 글루탐산과 라이신의 격가슬에 존재하는 카르복실기 아미노기에 이온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글루탐산 먼저 볼게요. 글루탐산의 pK 값은 5.0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의 pH가 몇이에요? pH는 7.5예요. pH가 낮을수록 주변에 수소 이온이 많고요. pH가 높다는 건, 자, 이 pK 값보다 pH가 높다는 건
수소 이온의 양이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글루탐산의 COOH는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를 띨까요? 주변에 수소 이온이 모자란대요. 그럼 뺏기겠죠? 수소 이온이 모자라니까 뺏기니까 2번과 4번의 형태를 띨 거예요. CO- 형태를 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신기를 봐야겠죠? 라이신기의 pK 값은 10.0이래요. 근데 주변의 pH가 7.5래요. 그럼 자기의 기준보다 주변의 수소 이온의 양이 어때요? 많죠. 많기 때문에 NH2의 형태를 띨까요? NH3 플러스의 형태를 띨까요? 수소 이온의 양이 많으니까 NH3 플러스의 형태를 띠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값보다 주변에 있는 pH가 낮은지 높은지를 생각을 하고 pH가 낮다는 게 H, 수소 이온의 농도가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물질. 항생물질은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세포 벽의 합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단백질의 생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물질의 대수 증식기. 자, 미생물의 생장 곡선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처음에 유도기, 대수기, 정체기, 그리고 살멸기가 있으면 이 대수 증식기에 처리를 한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생물은 DNA에서 RNA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차단하는 과정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만 차단해요. DNA에서 다시 DNA 만들 수 있나요? 리플리케이션 가능하죠. DNA 합성하고요. DNA에서 RNA 만들어낼 수 있나요? 트랜스크립션 가능합니다. 이 두 개는 합성이 계속되지만 단백질 합성만 정지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 알파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많이 쓰이는데 이 중에 내열성 알파 아밀레이즈를 생산하고 싶대요. 내열성이라는 건 보다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파 아밀레이즈 생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근데 효소의 활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작용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하면 되겠죠. 그러한 요소를 우리는 내열성 요소, 내열성 알파 아밀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고온에서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면 돼요. 고온에서 자랄 수 있는 대표적인 미생물이 이번에 나와 있는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이와 더불어서 바실러스균 중에 바실러스 스테아로 서모필러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스테아로 서모필러스, 열을 좋아하는 바실러스 균주인데 이 균주 또한 내열성 알파 아밀레이즈의 생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주는 문제는 조류는 퓨린을 어떻게 대사하여 배설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질소 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대사 또는 퓨린 대사의 경우 조류와 다른 포유류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조류의 경우에는 어때요? 새똥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새똥은 묽다 그랬죠. 다른 포유류의 배설물보다 새똥은 좀 묽고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배설하죠? 유레아 사이클을 돌립니다. 요 소라는 걸 통해서 전환시켜서 배설을 하는데 조류의 경우에 이 퓨린을 유레아가 아닌 유릭엑시드 요 산으로 분해해서 대변과 함께 배설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는 뭐죠? 우리 당을 분해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요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알파 아밀레이즈도 쓰고요. 베타 아밀레이즈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한 종류가 쓰이는데 마지막에 글루코시데이즈라고 하는 요소가 꼭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이토즈가 있을 때 이 사이를 잘라주는 거였어요. 이 사이를 잘라주는데 어떤 결합을 하고 있죠? 1사 결합을 하고 있죠. 알파 1사일 수도 있고 베타 1사일 수도 있어요. 알파 1사 결합을 잘라주는 게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입니다. 마이토즈를 잘라주기 때문에 마이타아제라고도 하고요. 거의 모든 생물에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용모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마이토즈, 아밀로즈, 올리고당 모두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소마이토즈는 뭐예요? 보통은 1사결합인데 이소마이토즈라는 건 16결합, 가지에 우리 보통 가지친 걸 16결합이라고 하죠. 1사결합이 아닌 16결합으로 연결된 걸 이소마이토즈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활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잘 분해할 수 없겠죠.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는 덱스트리네이즈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까요? 전분질 원료에서 주정의 재종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정이라는 건 뭐죠? 술 만드는 걸 우리 주정이라고 하죠. 술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술 만들 수 있는 원료를
한번 쪄주죠. 찌는 과정을 우리는 증자라고 합니다. 쪄서 당화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활성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당화시킵니다. 당화시키는 건 뭐예요? 전분, 당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걸 포도당의 형태로 잘게 잘라주는 걸 당화라고 하죠. 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를 넣어줘요? 누룩곰팡이를 넣어줍니다. 누룩곰팡이 넣어주면 이 안에 여러 효소가 있죠. 특히 아밀레이즈 같은 효소에 의해서 당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발효를 시켜야겠죠. 발효 중요하면 안 되겠죠. 발효를 시킨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중요 과정을 겪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찾아가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전달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 그리고 TCA 사이클을 모두 돌리게 되면 ATP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NADH나 또는 FADH2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물질들이 나중에 전자 전달계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산소에 전자를 전달하면서 다시 더 많은 ATP,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는 전자를 받아서 물로 환원되게 되고요. 그리고 NADH 디하이드로지네이자라는 효소에 의해서 NADH로부터 두 개의 전자를 수용해서 이게 게시라고 생각되는데 게시가 되고요. 그리고 플라보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FAD와 같은 물질 또한 이 전자 전달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 이 ADP와 PI 각각 하나로부터 한 5개의 ATP가 합성될 수는 없겠죠. 한 개로부터는 한 개의 ATP가 합성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연속 배양의 일반적인 장점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연속 배양은 뭐예요? 연속 배양은 어떤 거 발효기를 할 때 이 발효액을 넣어주면서 그럼 발효가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발효가 진행되면 바로 빼주는 거예요. 바로 빼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건 자, 생성물이죠. 발효가 되는 배양액을 넣어주고 발효가 진행되면 바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의 이점은 일단 용량을 축소할 수 있죠. 이걸 연속 배양이 아니고 회분식 배양, 배치 타입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한 번에 하려면. 근데 이거를 넣어주고 빼면은 작은 용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발효액을 넣어줄 수 있고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증가하죠. 자, 그런데 배양액 중에 생산물의 농도가 훨씬 높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바로 생산되면 빠지기 때문에 생산물의 농도가 회분식 배양보다 더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등전점 PI 값에 대한 거예요. PI 값은 뭐죠?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값인데 어떻게 구하죠? 글리신의 경우 알기에 따로 pK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값을 평균을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평균이 되기 위해서 2.4랑 9.6을 더하고 나서 2로 나누어주면 2분에 더해주면 12네요. 따라서 6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간에서 우리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혈액 응고인자를 합성해서 정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비타민 중에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은 4번에 나오는 비타민 K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K, A, D, E, K 모두 지용성 비타민인데 지용성 비타민 중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와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케톤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케톤체는 뭐죠? 우리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 중에 일부 물질은 케톤체로 변화하게 돼요. 따라서 간에서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케톤체는 간에서 생성이 돼서 말초 조직에서 산화되는 물질입니다. 이게 맞는 설명인데 근데 우리가 케톤체 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인 식이를 하지 않았을 때, 즉 당을 너무 먹지 않거나 굶거나 또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 케톤체가 쌓이게 됩니다. 케톤체가 쌓이면 우리 혈액이 산성화돼요. 산성화되면서 이걸 엑시도시스라고 부르는데 산성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케톤체와 관련된 설명인데 케톤체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원래 생성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2020년 9월 26일에 출제된 문제 중에 생화학 및 발효학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생화학, 발효학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